저 함정의 정체가 무엇인가? 2025년 12월의 어느 날, 워싱턴 상황실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건만 전쟁은 그렇게 멈춰버렸으니까요. 해상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던 캄보디아가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 떠오른 이름 하나. 푸미폰 아두냐데, 대우조선해양, 대한민국 건조라는 문구가 그 아래 선명했습니다. 도대체 태국만 앞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이 만든 함정 하나가 어찌하여 전쟁의 역사를 바꿔놓았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미확인 신호 포착 124m급입니다. 캄보디아 함대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즉시 식별 코드를 돌려보게. 캄보디아가 지금 후퇴하는 겁니까? 누군가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게 대체 무엇이지? 태국에 저런 함정이 존재했던가? 또 다른 이가 되물었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퇴각이었지요.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하나, 정체불명 함정의 출현이었습니다. 저는 타리오스 그랜트입니다. 25년간 미 해군의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지요. 태평양 함대에서 복무했고 현재는 민간 군사 컨설팅 회사의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2025년 12월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해상 분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쟁은 육지에서 촉발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다툼이었지요. 캄보디아군은 육상전에서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바다로 방향을 튼 것이지요. 해상 보급로를 확보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논리적인 선택이었지요. 저 역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은 총 10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찰함과 상륙함 위주였으나 숫자는 있었지요. 반면 태국은 해상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바다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레이더의 신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배수량 3,700톤급, 길이 124m. 캄보디아 함정 2척이 태국 해역으로 접근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저것이 무엇인가? 분석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함정 번호를 확인하게.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데. 이 이름이 미 해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는가? 없습니다. 중국 함대 목록엔 역시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태국 해역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함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25년간 태평양의 모든 함정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디서 불쑥 나타난 것입니까? 레이더 조준선이 활성화됐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함정 2척이 방향을 급격히 틀었습니다. 급선회였지요. 후퇴를 시작한 겁니다. 교전이 있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총성이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총 한 발 발사하지 않았건만 적이 도주했습니다. 레이더 신호 하나를 띄웠을 뿐인데 전선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가?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새로운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상황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 함정은 그대로 퇴각했고 태국 해역은 다시금 정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25년 경력의 전략 분석관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바다의 법칙이 무너진 겁니다. 총성 없는 승리. 레이더 하나로 적을 물리친 함정. 푸미폰 아둔야데. 이 배는 대체 무엇인가? 저는 함정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아카이브, 중국 함대 목록, 러시아 조선소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해군 공식 사이트의 작은 문구였지요. 대우조선해양, 대한민국 건조.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국? 한국이 만든 함정이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 무기만이 진정한 전력이라 여겼지요. 한국은 글쎄요, 그저 아시아의 중견 국가 정도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만든 함정 하나가 바다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우연일 것이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캄보디아가 겁을 먹은 것일 뿐이야. 함정 성능과는 무관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조준선이 활성화된 그 순간 캄보디아 함정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6분 만에 완전 퇴각했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공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25년간 쌓아올린 제 전략 분석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보고가 올라와 있더군요. 캄보디아 해군 해상작전 중단. 태국 해역 접근 시도 전무. 단 하루 만에 전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한 척의 함정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을 진지하게 적는 순간이었지요. 한국이라는 변수. 동료가 물었습니다. 타리오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네. 그 이름은 한국일세. 그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설마 한국 하나 때문에 이 전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리켰지요. 태국 해역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캄보디아 함정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대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타리오스, 자네 진심인가?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 세력 균형을 바꿨다고? 데이터를 보게. 한국 무기로 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해군이 먼저 공세를 취했네. 그런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일세. 저 함정 때문이야.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거든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술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소리인가? 아니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 이 상황에서만큼은 한국이 우리보다 정확했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총 한 발 쏘지 않은 함정. 하지만 바다를 지배한 함정.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는 여전히 총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시스템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함정은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 대신 전쟁의 공식을 바꿔놓았다. 저는 푸미폰 아둔야대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설계했는지, 왜 캄보디아가 도주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국 해군의 우월함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시선은 한국의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함정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고.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푸미폰 아둔야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타리오스, 자네 정말 한국 함정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건가? 저는 답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다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승인했습니다. 사흘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께만 해도 200페이지가 훌쩍 넘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013년 12월 태국 해군이 대우조선해양에 프리기탐 건조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이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발주 금액 3억 8천만 달러. 작은 금액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입장에선 모험이었지요. 당시 태국 해군은 중국제 함정을 주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을 택했을까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맞춤형 설계 마이너스 태국 해역 환경 완벽 대응. 저는 멈췄습니다. 맞춤형이라고요?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태국만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한 것입니다. 고습도, 연평균 습도 80% 이상. 고염도,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높은 해역. 고온, 연중 평균 기온 30도 이상. 이런 환경에서 함정을 운용하려면 특별한 설계가 필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근무할 때 저도 경험했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전자장비가 오작동합니다. 염분이 과하면 금속 부식이 빨라지지요. 고온에선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함정은 특정 해역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대서양용과 태평양용으로 구분되지요. 러시아 함정은 북극해 위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태국만만을 위한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판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었지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선체 설계는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광개토대왕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대형 전투함이었지요. 당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불가능하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던 것입니다. 푸미폰 아둔야대는 바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텔스 설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체 각도를 조정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역시 이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입니까? 보고서에는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대의 측면 사진이었지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선체 라인이 매끄러웠습니다. 돌출부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레이더파가 산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 해군 최신 구축함급이 아닌가?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통합 전투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전투관리 체계를 탑재했다는 내용이었지요. 3차원 레이더로 항공기, 함정, 미사일을 동시 추적합니다. 탐지 거리는 최대 150km. 목표물 동시 추적 개수는 100개 이상.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지스급이 아닌가?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이었지요. 그리고 무장 목록이 나왔습니다. 수직 발사대, VLS 8셀, 대한미사일 하푼 탑재 가능, 대공미사일 시스템, 어뢰 발사관, 76mm 함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프리깃이 아니라 구축함 수준이 아닌가? 배수량 3,700톤으로 이 정도 무장을 갖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크기 함정은 방어 위주입니다. 하지만 푸미폰 아둔야대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췄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지요. 러시아, 중국, 유럽의 함정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건조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계약, 2015년 4월 기공식, 2017년 7월 진수식,
2019년 1월 인도. 총 5년이 걸렸습니다. 그 5년 동안 한국 기술진은 태국 해군과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태국 장교들이 직접 거제도 조선소를 8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설계 단계마다 의견을 반영했지요. 레이더 인터페이스는 태국어를 지원합니다. 무장 배치는 태국 해군의 전술 교리에 맞췄습니다. 심지어 승조원 거주 공간도 태국 문화를 고려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감탄의 웃음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배를 판매한 것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를 건조한 것이야. 미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표준화된 함정을 판매합니다. 우방국이 원하든 말든 우리 방식대로 만들지요. 미국 기술이 최고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네. 그것이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태국 해군이 중국제 함정을 도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지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장이 속출했거든요. 습도에 약한 전자장비, 쉽게 부식되는 선체, 냉각 시스템 과열. 태국만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태국 해군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요. 유지보수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국제 함정 일부는 조기 퇴역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태국은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함정 유지율 99%.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중국제 함정은 결함 발생률이 30% 이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캄보디아 해군이 도주했는지를 말입니다. 푸미폰 아둔야대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해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지요. 고습도에도 작동하는 전자장비, 고염도에도 견디는 특수 코팅, 고온에서도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 탑재된 최첨단 전투 체계. 캄보디아 함정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보고서 받았나? 응, 방금 읽었는데. 솔직히 믿기지 않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함정을 만든다고? 데이터가 거짓말하진 않지 않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만큼은 아니잖아? 톰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톰, 중요한 것은 절대적 성능이 아니네. 그럼 무엇인가? 적합성이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태국만에 투입된다고 생각해보게. 효율적이겠나? 글쎄. 톰이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함정은 대양 작전용일세. 태국만 같은 좁은 해역엔 과한 스펙이지. 맞네. 하지만 푸미폰 아둔야대는 오직 태국만을 위해 만들어졌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당연하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 무기가 아니라 적합한 무기일세. 톰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이해한 것이야. 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어. 인정하긴 싫지만. 맞는 말이군. 톰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건조 과정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모습이었지요. 거대한 도크에서 함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접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어. 사진 한 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제독이 조선소를 방문한 장면이었어요. 한국 기술자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지요.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이었지요. 한국은 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지요. 단순히 강철을 용접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한 것입니다.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해내지 못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한국의 성공은 필연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상 봉쇄가 풀리지 않자 그들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움직임을 포착했지요. 타리오스, 이상한 신호가 있습니다. 분석관이 불렀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민간 화물선으로 보이는데 항로가 이상합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태국 해역 경계선 근처를 배회하는 선박이 보였어요. 식별 신호는 민간 화물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물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화물선치곤 비정상적이지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위장이야. 확실합니까? 90% 이상일세. 저 움직임은 정찰이거든. 저는 태국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었어요. 푸미폰 아둔야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태국 함정 레이더 활성화됐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푸미폰의 3차원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탐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80km 반경을 스캔하기 시작했지요. 저 민간 선박 레이더에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미폰은 이미 알고 있네. 저것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레이더가 다르거든. 단순히 위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선박의 크기, 속도, 엔진 출력까지 분석하네. 그래서 위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미 해군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네. 하지만 저 좁은 해역에서 저렇게 정밀하게 작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푸미폰에서 헬기가 발진했습니다. 화면에서 헬기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민간 선박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헬기 접근 중입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됐거든요. 헬기가 선박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빛 신호였어요. 즉시 해역을 벗어나라. 간단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지요. 민간 선박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배회했어요. 헬기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무선 교신이었습니다. 경고한다. 이 해역은 태국 영해다. 즉시 퇴거하라. 선박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수를 두겠군. 하지만 푸미폰은 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이더 조준선을 활성화했어요. 화면에서 붉은 선이 그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지요. 무장 조준 확인됐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3분. 민간 선박이 움직였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선박 선회 중입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4분, 5분. 선박이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해역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6분. 완전히 퇴각했습니다. 교전이 있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실탄 발사 제로입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또다시 총 한 발 없이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헬기 출동과 레이더 조준.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것은 뭔가.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투도 아니지 않은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네. 전투가 아니야. 이것은 심리전일세. 심리전? 정확히는 전장 설계전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푸미폰은 상대방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네. 그것이 더 효율적이거든. 동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방금 보지 않았나? 6분 만에 적이 도주했어.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태국 해역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푸미폰은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헬기도 착륙했지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을. 실탄 없는 승리. 무력이 아닌 설계의 승리.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라졌어요. 흥분했거든요. 캄보디아 위장 침투 시도 6분 만에 격퇴. 실탄 사용 제로. 수단 레이더 조준 및 헬기 경고. 타이핑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지요. 전쟁은 피를 흘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희생 없이는 승리도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푸미포는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거든요. 저는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건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방식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타리오스, 자네 요즘 이상하네.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빠졌다고요? 아니에요. 깨달은 것입니다. 전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총알과 미사일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시스템과 설계의 시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는 총으로 싸우는데 한국은 시선으로 싸웁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동료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지요. 저도 일주일 전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푸미폰 아둔야대가 왜 무서운지를. 총을 발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쏠 필요가 없거든요. 레이더 하나면 충분해요. 적이 알아서 도주하니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민간 선박은 이미 80km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돌아올 생각도 못하겠지요. 푸미폰의 레이더 범위를 벗어나려면 더 멀리 가야 하니까요. 타리오스, 이것 좀 보게. 분석관이 불렀습니다. 무엇인가? 태국 해군 포럼이네. 지금 난리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태국 장교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푸미폰이 또 해냈다.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을 쫓아냈어. 이것이 진짜 전투함이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당연했습니다. 자기들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행복하겠어. 믿을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니까요. 미 해군도 그런 함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오직 한 척이에요. 푸미폰 아둔야대. 그 한 척이 전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설계의 질이다. 푸미폰은 증명했다. 한국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포연 없는 승리. 그것이 한국 전술의 첫 실전이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태국만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쓰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푸미폰이 보여준 것은 한국 기술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한국이 무엇을 설계했는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왜 세계가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디테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푸미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세계의 반응을, 전쟁의 미래를 말이지요.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태국은 한국을 선택했을까? 푸미폰의 성능은 이미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국 해군 관련 문서를 요청했어요. 동남아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 자료 전부를 보내주게. 사흘 후 파일들이 도착했습니다. 양이 엄청났어요. 10년치 보고서가 넘었거든요.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2007년 보고서를 발견했지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해군 중국제 호위함 운용 실태 조사. 저는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결함 발생률 32%. 세 척 중 한 척은 항상 고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어요. 2006년 5월 순찰 작전 중이던 함정이 멈췄습니다. 엔진이 과열된 것입니다.
기온 35도에서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어요. 함정은 3시간 동안 표류했지요. 예인선이 와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군함인가? 당시 태국 사령관의 발언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를 봤습니다. 2008년 2월 레이더가 먹통이 됐습니다. 원인은 습기였어요. 전자장비 내부에 물기가 차서 합선된 것입니다. 수리하는데 2개월이 걸렸지요. 그 사이 함정은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은 배가 아니라 고철이었다. 태국 장교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읽었어요. 2009년 11월 선체 부식이 발견됐습니다. 취역한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은 태국만 환경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매가의 40%였어요.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나았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잠시 쉬어야 했거든요.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중국 무기가 저렴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어요. 중국제 함정 3척 중 1척 조기 퇴역 결정. 나머지 2척도 주요 작전 투입 불가. 유지보수 비용 총계 구매가의 150%.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함정 한 척에 5천만 달러를 썼다면 유지보수에 7,500만 달러를 쓴 것입니다. 총 1억 2,500만 달러. 그 돈이면 제대로 된 함정을 살 수 있었어요. 싸구려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태국 해군의 악몽이 이해됐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신중해졌는지 말이지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남아 전체 방산 시장 분석 자료였어요. 국가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부분을 봤습니다. 장점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 단점 낮은 품질, 높은 고장률, 열악한 사후 지원. 평균 결함률 28%. 수치가 명확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저렴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장점 강력한 화력, 검증된 성능. 단점 비싼 가격, 유지보수 지옥, 부품 수급 어려움. 평균 가동률 65%. 러시아 무기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품이 없어서 몇 달씩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유럽은 어땠을까요? 장점 최고 품질, 높은 신뢰도. 단점 매우 비싼 가격, 긴 납기, 융통성 부족. 평균 가격 동급 대비 200%. 유럽 무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살인적이었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지요.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장점 최첨단 기술, 압도적 성능. 단점 천문학적 가격, 정치적 조건, 표준화 강요. 판매 조건 동맹국 우선, 기술 이전 불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최고였어요. 하지만 우리 멋대로였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구입하지 마시게. 그것이 미국 방식이었지요. 그리고 한국 부분을 봤습니다. 장점 합리적 가격, 맞춤형 설계, 높은 신뢰도, 기술 이전 가능. 단점 상대적으로 짧은 실전 경험. 평균 가격 중국의 2배, 유럽의 절반. 평균 가동률 95% 이상. 저는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어요. 가동률 95%. 러시아가 65%, 중국이 72%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현지 환경 완벽 대응. 기술 이전 및 교육 포함.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솔루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균형 잡혀 있었어요.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성능은 우수했고 맞춤화가 가능했지요. 사후 지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답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선택이 이해됐어요. 유럽이나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믿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딱 적당했습니다. 가격도, 성능도, 신뢰도도 말입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이었어요.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한국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왜 모두 한국으로 가는 것인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그들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제독의 말이었지요. 한국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을 만들어줬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대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해역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파도 높이, 수온, 염도까지 모두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사례로 돌아갔습니다. 2013년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중국 무기로 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실적을 확인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평가를 검토했지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자.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푸미폰이 왜 그토록 완벽한지를. 태국의 절박함과 한국의 성실함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톰, 자료 좀 살펴봐 주게. 무엇인가? 동남아 방산 시장 분석일세. 왜 갑자기? 한국이 왜 성공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톰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타리오스. 이것 진짜인가? 그렇네. 공식 자료야. 중국 함정 고장률이 32%라고. 태국 사례일세. 다른 나라는 더 심해. 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틈새를 찾은 것이군. 틈새가 아니야.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정답을 찾은 것이지. 무슨 뜻인가? 가격과 품질의 균형점 말일세. 거기에 맞춤화까지. 그것이 정답이었어. 톰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저렴하지만 믿을 수 없네. 유럽은 좋지만 비싸고. 한국은 딱 중간이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당연하지. 동남아 국가들 예산을 생각해보게. 유럽 무기 살 여력이 없어. 그럼 중국은? 중국으로 당한 경험이 있지 않나? 다시는 구입하지 않을 걸세. 결국 한국만 남는 것이로군. 맞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푸미폰 아두냐데의 사진이 떠 있었지요. 이 배가 증명일세. 무엇을? 한국이 정답이라는 것을. 톰이 물었습니다. 타리오스,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아니네. 그럼? 하지만 동남아에선 한국이 더 적합하네. 왜 그런가? 유연하거든. 우린 고집스러워. 우리 방식대로만 하지 않나? 톰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맞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틈새가 아니라 정답을 찾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설계는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국은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신뢰를 설계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철학이라는 것을.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는 무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철학이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전황이 기울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은 태국 해역에 접근조차 못했어요. 육상 보급로도 끊겼지요. 저는 상황실에서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군 전력 손실률이 70%를 넘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어요. 해상 봉쇄가 성공하면 육상전도 무너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타리오스, 캄보디아가 베이징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답니다. 중국이 개입한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움직임은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틀 후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이 무기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무엇을 보내는가? 신형 로켓포와 VT-4 전차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제 최신 무기들이었어요. 수량은 로켓포 12문, 전차 8대입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는구나. 캄보디아 입장에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오니까요. 사흘 후 무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어요. 푸놈펜 항구에 중국 화물선이 정박했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었지요. 무기하역 중입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서둘러 움직였어요. 전차들을 전선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격하려는 것인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네. 중국 무기를 믿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틀 후 첫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VT-4 전차로 태국군 진지를 공격했어요. 저는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차 8대 투입 확인됩니다. 태국군과 교전 시작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화면을 주시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보고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분석관이 당황했습니다. 30초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VT-4 한 대가 포탄 장전 중 폭발했습니다. 적의 공격인가? 아닙니다. 자체 폭발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차 잔해가 보였지요. 승무원은? 제가 물었습니다. 전원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계속 보고하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로켓포였어요. 발사 직전에 터진 것입니다. 로켓포 폭발 3명 사상입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신형 무기라며 보낸 것이 이 모양이라니요.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이 정도인가? 알지 않나? 품질 관리가 엉망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베이징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립? 방금 무기를 보냈지 않았나? 그래서 논란입니다.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도주한 것입니다. 무기가 터지니까 책임지기 싫었던 것이지요. 캄보디아는 버려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믿었던 지원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끝났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선이 조용해졌어요. 캄보디아군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남은 중국제 무기를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무기 지원 실패. VT-4 전차 폭발 2건. 로켓포 폭발 1건. 중국 정부 중립선언. 캄보디아 전력 사실상 붕괴. 타이핑하면서 씁쓸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망신당했군. 당연하지. 무기를 보냈다가 폭발했잖나? 그래도 너무 빨리 손을 뗀 것 아닌가? 체면 때문일세. 더 이상 피해를 키우기 싫었겠지. 저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대는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지요. 반면 중국 무기는 도착하자마자 터졌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은 카탈로그에서 멈췄다. 한국은 실전에서 증명했다. 거대한 함성보다 조용한 결과가 무섭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타리우스, 이제 동남아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할 것이네. 무엇이? 중심이. 베이징에서 서울로.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게나. 중국은 지금 신뢰를 잃었네. 무기를 보냈다가 폭발시키고 도주했지 않나? 그래도 중국이 크지 않은가? 크다고 다가 아니네. 믿을 수 있어야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무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것 보게. 중국 무기를 버리고 있어. 동료도 인정했습니다. 확실히 신뢰가 깨졌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과거엔 중국이 중심이었어요. 저렴한 무기로 시장을 장악했지요.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품질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은 보장되고 신뢰는 확실한. 동남아 국가들이 선택할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남아 방산 세력 재편 마이너스 중국의 퇴조와 한국의 부상. 다음 날 상급자가 불렀습니다. 타리오스, 이 보고서 진심인가? 예, 데이터가 말합니다. 중국이 물러나고 한국이 중심이 된다고? 서서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거는? 신뢰입니다. 중국은 잃었고 한국은 쌓았습니다. 상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 계속 주시하게.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태국만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푸미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반면 캄보디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이 벌인 후유증이 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패자는 총성보다 조용할 때 나타난다. 중국의 침묵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때 큰 소리치던 나라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반면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말했지요. 푸미폰 하나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카탈로그가 아니라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이 항공 전력을 투입합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기종을 확인하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T-50TH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T-50? 그것 한국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고등훈련기입니다.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하는가? 경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T-50TH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최대 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 1800km. 무장 공대지 미사일, 폭탄, 기관포. 이것 꽤 강력한데? 제가 말했습니다. 훈련기치곤 과한 스펙이지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T-50 4대가 편대를 이뤘어요. 태국 해역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제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지상군 진지로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푸미폰 아두니아대가 움직였어요. 레이더가 활성화됐습니다. 푸미폰 레이더 작동 중입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푸미폰의 레이더가 지상 목표를 탐지했어요. 좌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좌표 전송 중입니다. 어디로? 제가 물었습니다. T-50 편대로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함정과 항공기가 연결된 것입니다. 푸미폰이 찾은 목표를 T-50이 공격하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통합작전이 아닌가? 동료가 놀랐습니다. 맞네. 해상과 공중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T-50이 목표 지점에 접근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푸미폰이 준 좌표로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진지가 무너졌어요. 명중 확인됩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오차는? 제가 물었습니다. 2m 이내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m 오차라고요? 이것은 정밀 타격 수준이었습니다.
T50이 선회했습니다. 다음 목표로 이동했어요. 푸미폰이 또 좌표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또 명중했습니다. 성공률이 얼마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100%입니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4번의 공격, 4번 모두 성공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푸미폰의 레이더와 T50의 무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데이터 링크? 네, 한국제 전술 데이터 링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푸미폰이 눈이고 T50이 주먹인 것입니다. 눈이 보면 주먹이 때립니다. 완벽한 협업이었지요. 작전이 계속됐습니다. T50 편대는 6차례 더 공격했어요. 총 10번의 공격이었습니다. 성공률은 92%였어요. 10번 중 9번 명중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뭔가? 동료가 말을 잃었습니다. 연합작전도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일세.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푸미폰과 T50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여. 어떻게? 같은 언어를 쓰니까. 한국어를.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제 무기 간의 호환성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같은 전술 체계를 씁니다. 함정, 항공기, 전차, 미사일 모두요.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보게. 모든 한국 무기가 연결돼 있어. 제가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로군. 완전히 통합 시스템이야.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네. 뭐라고? 동료가 놀랐습니다. 우리 무기는 같은 미국제여도 세대가 다르면 연결이 안 되네. 하지만 한국은 달라. 어떻게? 처음부터 호환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작전이 끝났습니다. T50 편대가 귀환했어요. 모두 무사했습니다. 캄보디아 진지는 초토화됐지요.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태국군 해공 통합 작전 성공. 푸미폰 레이더 표적 지시, T50 정밀 타격. 공격 10회, 성공 9회, 성공률 92%. 한국제 무기 간 완벽한 호환성 확인. 타이핑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타리오스, 이것 대단한 것 아닌가? 당연하지. 이것은 새로운 전술이네. 뭐라고 부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교리. 한국식 교리? 그렇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싸우는 것.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좋은데 영어로 뭐라 하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요. 한국 전술 체계. 왜 한글로? 이것은 한국이 만든 것이니까. 한국어로 불러야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이 전술을 배울 것이라고. 푸미폰과 T50이 보여준 협업을요. 상급자가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타리오스, 방금 작전 봤나? 예, 놀라웠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게. 이미 작성 중입니다. 상급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이것이 전부 한국 무기인가? 예, 함정도 항공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연결됐다고? 네, 같은 시스템이라 가능했습니다. 상급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겠군. 무엇을요? 통합이네. 우린 무기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장을 통합했습니다. 상급자가 웃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 보고서에 그렇게 쓰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어요. 하늘과 바다가 한국어로 말했다. 푸미폰이 말을 걸면 T50이 대답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태계를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말입니다. 사흘 후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푸놈펜 정부청사였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라섰지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것은 뭔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보게. 저는 집중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부당한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은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세력은 한국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총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우리 군을 공격했습니다. 한국은 당장 빠져라.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어요. 저것 보게.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저 표정 말일세. 화난 것이 아니야. 그럼? 인정하는 것이야. 패배를. 동료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분노라기엔 힘이 없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에 개입해선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애원에 가까웠지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총리가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하면서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말을 잃었어요. 타리우스, 이것 뭔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패배자의 변명일세. 뭐라고? 한국은 개입하지 않았네. 무기를 판매했을 뿐이지. 그럼 왜 저렇게 난리인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탓을 하는 것이야.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전황 분석 데이터였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교전 시작 9일 전. 태국군 손실 0명. 캄보디아군 손실 추정 2,300명 이상. 캄보디아 해군 전력 손실률 95%. 이것 보게. 제가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95%라고? 그렇네. 함정 10척 중 9척이 무력화됐어. 그럼 사실상 해군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맞네. 그래서 저렇게 발악하는 것이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져라. 그 외침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패배자의 가장 큰 증거는 변명이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타리우스, 한국이 정말 개입하지 않은 건 맞는가? 물론이네. 무기만 판매했네. 작전은 태국이 다 했고. 그럼 왜 캄보디아는 저러는가? 저는 설명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일세. 태국한테 진 것은 인정 못하겠지. 그래서 한국 탓? 그것이 편하니까. 강대국한테 졌다고 하면 덜 창피하지 않겠나?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국이 강대국인가? 군사적으론 아니지. 하지만 이 전쟁에선 그랬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외침은 역설적이라는 것을. 한국을 부정할수록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국제뉴스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캄보디아, 한국 전쟁 개입 주장. 한국은 빠져라 마이너스 캄보디아 총리 규탄. 저는 각국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성명이 나왔어요. 한국은 합법적 무기 수출을 했을 뿐. 전쟁 개입과는 무관. 유럽연합도 비슷했습니다. 무기 판매는 국제법상 문제없음.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자기들도 무기를 팔다가 망신당했으니까요. 저는 한국 정부 반응을 찾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과 정상적인 방산 협력을 했습니다. 전쟁 개입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담담했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만 말했지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이지.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한국 태도 보게. 전혀 흔들리지 않아. 당연한 것 아닌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비난받으면 보통 해명하지 않나? 한국은 하지 않네. 결과가 말하니까. 저는 전황 지도를 펼쳤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선이 보였어요. 9일 전과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변화가 극명했습니다. 9일 전 캄보디아 우세, 태국 방어. 지금 태국 압도적 우세, 캄보디아 붕괴 직전. 9일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군.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렇네. 그것이 다 한국 무기 덕분이야. 정확히 무엇이 좋았던 것인가? 저는 정리했습니다. 첫째, 푸미폰이 해상을 장악했네. 응. 둘째, 천군과 T-50이 지상을 타격했지. 그것도 맞네. 셋째, 둘이 완벽하게 연결됐네. 시스템 통합. 맞네. 그것이 결정적이었네. 저는 캄보디아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숫자로는 우세했어요. 병력도 많고 전차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각자 따로 싸웠어요. 반면 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했고 모든 것이 연결됐지요.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한국 규탄 발언 분석. 결론 패배 인정의 다른 표현. 한국 무기 체계의 압도적 우위 재확인. 교전 9일 만에 전세 역전. 캄보디아 해군 전력 95% 손실. 타이핑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과거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병력이 많고 무기가 많으면 이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해졌지요. 연결되고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부정할수록 세계는 더 한국을 기억했다. 비명은 인정이고 규탄은 존중이다. 패배자는 늘 영웅의 이름을 욕한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타리오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네. 캄보디아가 항복하는가? 선택권이 없네.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럼 한국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할 것이야. 왜? 할 말을 다 했으니까. 결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세계가 알아서 배울 테니까. 푸미폰이 보여준 것을. T-50이 증명한 것을. 시스템이 만든 기적을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에선 새로운 아침이 밝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고 태국은 방어만 하고 있었지요. 저는 상황실에서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반응이었어요. 타리오스, 이것 좀 보게. 동료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무엇인가? 독일 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에 접촉했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이? 왜? 한국식 시스템 통합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는군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흘 후 보고서가 왔어요. 제목을 보고 놀랐습니다. NATO 주요국 한국 전술체계 연구 착수. 뭐라고? 저는 서둘러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폴란드, 영국. 세 나라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설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이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식 교리 연구.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대학이 주도했어요. 3개월 과정의 워크숍이었지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해공통합작전 체계 분석, 맞춤형 무기 설계 방법론, 실시간 데이터 링크 구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핵심을 짚었더군요. 푸미폰과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참가 신청국이 12개국이라는 것입니다. 유럽만이 아니었어요. 중동, 동남아, 남미까지. 모두 한국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 대단한 것이 아닌가? 동료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겠다는 것이잖나?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협상 현황이었어요.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협상 진행 중인 나라가 12개국. 함정, 항공기, 전차, 미사일. 모든 분야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타리오스, 이것 좀 보게. 동료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무엇인가?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로 대규모 주문을 했답니다. 얼마나? 전차 수백 대, 자주포 수십 문.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인데? 그렇네. 그것도 독일제, 미국제를 제치고 한국제를 선택했네. 왜?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됐다고 하더군. 저는 이해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증명했거든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통한다는 것을.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해군이 한국 함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스텔스 설계와 통합 전투 체계였지요. 미국은 가만히 있는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지. 저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했어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방산 시장 변화 분석. 내용은 솔직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이 명확함.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 보유. 미국은 대응 전략 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인정하는구나. 무엇을? 한국이 이제 경쟁자라는 것을. 동료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하군. 나도 그렇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25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이제 달라지고 있어. 미국이 밀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밀리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독점은 끝났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을 표시했어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게.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일세. 신뢰? 그렇네. 푸미폰이 증명했지 않나?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엔 카탈로그만 봤어요. 스펙이 좋으면 구입했지요.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카탈로그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국이 그랬지요. 카탈로그는 훌륭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카탈로그보다 실전이 더 좋았어요. 푸미폰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국 방산의 세계적 확산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상급자가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다 태국 전쟁 때문인가? 예. 실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국으로 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상급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전략을 바꿔야겠어. 어떻게요? 한국을 경쟁자로 봐야 하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타리오스,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겠는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론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선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떤 분야? 맞춤화, 가격, 신뢰 구축. 상급자는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맞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태국만이 보였습니다. 푸미폰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정해졌어요. 태국이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무기를 판매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서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승리는 아직 선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방향을 정했다. 이제 세계는 전쟁이 아닌 설계를 배운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는 이 전쟁의 이름을 이렇게 쓴다. 한국의 시대.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나? 최종 보고서 일세.
제목이 무엇인가?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중심 마이너스 한국 방산의 부상. 동료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타리우스, 이것 진심인가? 그렇네. 데이터가 말하네. 한국이 세계를 설계했다고?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네. 저는 설명했습니다. 푸미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겼네. 그것이 새로운 전쟁이야. 시스템으로 싸우는 것. 맞네.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것이야.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대였지요. 저는 25년간 미국 해군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제 시선은 한국을 보고 있었거든요. 거제도의 조선소를, 서울의 방산기업을, 태국만의 푸미폰을 말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설계했다. 다음 세기의 전쟁을 만들 나라는 이미 이 아시아에 존재한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푸미폰을 몰랐습니다. 한국 방산도 무시했지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완벽한 무기보다 적합한 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카탈로그보다 신뢰가 승리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한 결과가 큰 함성보다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푸미폰 아두니아데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 미국의 군함만을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내 시선은 한국의 바다를 보고 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만 앞바다. 총 한 발 쏘지 않은 함정 하나가 전쟁을 멈췄습니다. 푸미폰 아두니아데. 그 이름 뒤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만들어진 신뢰를, 서울에서 설계된 미래를 말입니다. NATO 12개국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다음 세기의 전쟁을 설계할 나라는 어디인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태평양 한복판,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바다를 한국어로 바꾼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